안녕하세요. 칭기즈칸을 빼놓고 몽골 제국을 말할 수 있을까요? 칭기즈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칭기즈칸이 전설에 전해오는 가공의 인물이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유목의 전설 13편은 몽골 제국의 영웅 칭기즈칸에 관한 몇 가지 의혹들입니다. 울란바타르의 중심에 자리 잡은 수바타르 광장에는 칭기즈칸이 앉아 있습니다. 1990년 수바타르 광장에 모여 시민들이 얻어낸 혁명으로 한동안 러시아의 그늘에 묻혀 있던 제국의 영웅은 부활하였습니다. 몽골에서 잘 모르면 칭기즈칸 이름이 붙은 걸 고르라는 말이 있죠. 그의 이름은 39도의 보드카부터 호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영예로 통합니다. 몽골어로 왕은 칸이라 불리는데 칭기즈칸을 부를 때는 칸이라고 불러 구별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칸이라고 느려 부를 때의 몽골인들의 표정은 비장합니다.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칭기즈칸은 몽골에서 금기어에 속했습니다. 몽골 공산당 서열 3위의 인물이 칭기즈칸의 탄생 800주년을 기념하여 동상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실각하고 끝내 죽임을 당했죠. 잭 웨더포드의 칭기즈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란 책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러시아인은 우표의 연기를 그린 것이 민족주의가 다시 나타나는 조짐이며 이것이 호전적인 행동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련은 위성국가가 독립적인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는, 나아가 예전에는 동맹자였지만 이제는 소련의 적이 된 몽골의 다른 이웃인 중국 편을 들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자 화를 내며 비합리적으로 대응했다. 몽골 공산주의자들은 우표의 발매를 금지하고 학자들을 탄압했다. 당 간부들은 투무르 오치르가 칭기즈칸의 역할을 이상화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반역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를 공직에서 쫓아내고 외딴 곳으로 추방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끝내는 도끼로 찍어 죽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정당, 공식 명칭은 인민혁명당이다, 내부 인사들을 숙청한 뒤 몽골 학자들의 작업으로 관심을 돌렸다. 당은 그들에게 반당분자, 중국의 첩자, 방해 공작을 벌인 자들, 해충 등의 낙인을 찍었다. 그 뒤에 반민족주의 캠페인 과정에서 당국은 고고학자 페를레를 감옥에 보냈다. 페를레는 투무르 오치르의 스승이라는 이유, 몰래 몽골 제국의 역사를 연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엄혹한 조건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칭기즈칸이 없는 몽골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몽골의 전설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전설이 그러하듯 그는 의문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은 몽골 비사입니다. 알탄 탭테르라는 공식적인 사서가 있었다고 하지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인 라시드 아띠니 쓴 집사와 다른 책에 기술된 바도 있지만 몽골인의 손에 의해 기록된 사서로서는 몽골 비사가 가장 신뢰할 만한 텍스트입니다. 율조를 지닌 서사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그 책에는 몇 가지 풀리지 않는 논쟁들이 담겨 있습니다. 몽골 제국을 말할 때 빼어놓을 수 없는 영웅 칭기즈칸은 탄생부터가 논란이 되고 있죠. 돼지해인 1155년이나 1167년에 태어났다는 설도 있고 검은 말의 해인 1162년에 태어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과연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을까요? 전설적인 영웅
칭기즈칸에 관한 첫 번째 의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칭기즈칸은 왜 형제를 죽였을까? 테무친은 어려서 이복 형제인 백테르를 활로 쏘아 살해했다고 전해옵니다. 백테르가 그의 형인지 동생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몽골 비사에 테무친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걸로 보아 나이는 테무친보다 적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기록에서 백테르는 형으로 소개됩니다. 추정컨대 이런 혼란은 아버지 예수게이가 어머니 후엘룬을 약탈하여 아내로 삼기에 앞서 정혼한 부인이 따로 있었으며 그녀가 뒤늦게 낳은 아들이 백테르로 보여집니다. 테무친보다 나이는 적으나 적장자인 백테르가 형 노릇을 한 셈이죠. 아무리 나이가 어린 테무친이라 해도 사냥감을 가로채어 혼자 먹는다는 이유로 형제를 살해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아버지 예수게이가 독살된 뒤 나이가 자신보다 적은 백테르가 가장 노릇을 하게 될 것에 대한 불만, 거기에 평소 오만한 행동에 대한 반감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테무친을 분격시킨 것은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생모 후엘룬이 오히려 백테르를 편들며 가장대우를 하라고 야단친 점입니다. 1246년경 몽골을 다녀간 카르피니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목민의 관습상 아버지가 죽으면 적장자가 그 첩을 아내로 삼아 가장이 된다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엘룬이 죽은 예수게이를 대신해 적장자인 백테르를 가장으로 대우한 것인지, 그를 넘어 당시의 유목민 관습에 따라 과부인 후엘룬이 백테르를 남편으로 삼으려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유목민들은 한 가족의 중심이 자식을 낳고 기르는 우르구, 어머니라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계보는 야스라 불리며 단순히 가정을 유지하는 뼈대로 여겼죠. 이런 인식은 유목민들에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존재를 중심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칭기즈칸의 가계를 돌아보아도 시모를 세 아이를 낳은 알랑고아부터 메르키트족의 신랑에게서 뺏어온 후엘룬, 그리고 메르키트족에 잡혀갔다가 출산한 버르테에 이르기까지 유목민은 아버지의 뼈보다는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자손을 잇고 가족을 형성했습니다. 몽골 보르지긴계의 어머니인 알랑고아는 남편 없이 자식을 낳았죠. 몽골 비사에는 남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는 자식들에게 그녀가 잃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밤마다 밝은 노란색 사람이 게르의 천창이나 문의 윗틈새로 빛으로 들어와 내 배를 문지르고 그의 빛은 내 배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달이 지고 해가 뜰 새벽 무렵에 나갈 때는 노란 개처럼 기어나가는 것이었다. 유목민에게 아버지란 새벽 무렵에 기어나가는 개쯤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인식이 과계콘이나 근친혼, 형사취수혼, 약탈혼 등의 관습을 허용하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게이가 죽은 뒤 생모가 아닌 후엘룬을 백테르가 아내로 삼는 것이 그다지 놀랍거나 실현 불가한 일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테무친이 나이가 적은 이복 형제를 아버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칭기즈칸에 관한 두 번째 의혹은 테무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칭기즈칸의 아명인 테무친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예수게이가 타타르족의 적장을 꺾어 무찌른 날에 태어난 아들에게 그 적장의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옵니다. 문제는 테무케, 테물룬 등 그의 동생들도 테무라는 돌림자를 썼다는 점입니다. 김호동은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이란 책에서 테무란 말이 유목사에서 중시되던 쇠와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설화는 몽골인들이 에르구네쿤, 즉 아르군 유역에서 몽골리아로 이주했던 역사적 기억을 응축하여 반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일찍부터 야철 기술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칭기스칸의 본명인 테무친은 바로 대장장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4세기 전반의 대여행가 이븐 바투타도 그의 여행기에서 틴기즈 칸은 하타, 북중국 지방의 대장장이였다고 하였다. 물론 몽골 비사에는 칭기스칸의 아버지 이수게이가 타타르족의 수령 테무진 우게를 붙잡을 때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테무진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테무진의 막내 동생이 테무게, 여동생이 테물룬으로서 모두 쇠를 뜻하는 테무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사건과의 관련성을 넘어서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쇠가 매우 중요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에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는 부족의 지도자격인 샤먼을 뜻했습니다. 이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고대 신화의 주요한 모티브이기도 하죠. 시나이 사막의 카인족이 야금술에 능했으며 그들의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던 풀무가 내는 소리를 본떠 야훼라는 신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김호동은 앞서의 책에서 전합니다. 재정일치의 체제에서 샤먼은 부족의 지도적 인물이었습니다. 보르직인 오보크인 테무친이 사고 무친의 처지에서도 부족을 모아 제국을 이룬 데에는 대대로 이어온 가문의 후광이 있었으리란 게 현실성 있는 추측입니다. 실제로 고조부인 카불칸부터 부친 예수게이로 이어지는 가계는 부족의 지도적인 가문임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그와 그의 동생들에게 붙여진 테무루, 쇠와 관련된 이름은 타타르인 적장과 관계없이 그의 가문과 관련된 명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군소부족이었던 보르직인 시족이 초원으로 진입할 무렵에 70마리의 소와 말을 잡아 그 가죽으로 70개의 풀무를 만들어 철산을 불로 녹여 기를 내었다는 철산용해의 전설도 그의 집안이 쇠를 다루는 일과 관련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에 관한 세 번째 의혹은 그의 죽음입니다. 칭기즈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몽골인에게 칭기즈칸은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전설이란 신비의 구름에 둘러싸인 용과 같은 존재입니다. 존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탄생과 무덤조차 확인되지 않은 인물은 초원에 무수한 서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실존한 인물이 아니거나 여러 영담이 뒤섞여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합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도 많은 설이 있습니다. 몽골 비사는 칭기즈칸이 개해인 1226년 가을에 서하로 출정했는데 아르보카에 이르러 들말을 사냥하다가 타고 있던 말이 놀라는 바람에 떨어져 몹시 아파서 초우르카드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출정 중에 적이 쏜 화살에 무릎을 맞아 그 상처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 서하의 전설적인 흑장군과 일전을 벌이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인 사절인 틀라노 디 카르피니는 칭기즈칸이 번개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을 남겼고, 심지어 사로잡힌 탕구투 왕비가 음부에 숨긴 장치 때문에 동침했던 칭기즈칸이 죽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60을 넘겨 살 만큼 살다가 수명이 다하여 자연사했다는 설에 이르기까지 분분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칭기즈칸은 어디에 묻혔을까요? 그의 무덤은 죽음의 경위만큼 여러 가지 설에 둘러싸여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사란 책에는 사냥을 나갔던 칭기즈칸이 보르항 할둔에서 발원한 강의 하류에 이르러 그곳의 큰 나무를 보고 그 아래에 자신과 후손들을 묻으라고 했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몽골인들의 연대기 역사란 책에는 치난 후 사원에 매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륙에 대한 근원적인 로망이 있는 일본은 방송사와 학자들을 동원해 칭기즈칸의 무덤을 찾으러 애썼지만 무의로 끝났습니다. 이처럼 칭기즈칸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설의 안개 속에 덮여 있습니다. 영담의 요건을 두루 갖춘 셈이죠. 그러나 칭기즈칸에 관한 인간적인 면모가 파편적으로 전해오기도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1206년 칭기즈칸이 제국을 세우고 주변 국가들에 이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는데, 고려에서 이를 인정하는 의미로 칭기즈칸에게 공주를 보냈다고 합니다. 칭기즈칸은 흘랑이라는 이 여인에게 빠져 초원을 떠나 고려 근처에서 국정을 잊은 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 신하들이 크게 걱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김기선의 한몽 문화교류사에도 이런 내용이 소상히 담겨 있습니다. 몽골의 황금사에는 13세기 당시에 아름다운 나라로 알려진 고려를 방문하고자 했던 징기스칸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기스칸의 네 번째 부인은 고려 여인이었으며 이름은 흘랑이었다. 징기스칸은 다른 부인보다 이 고려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이 고려 여인을 데리고 고려를 방문하고자 하였다. 몽골 본토에서 고려를 향하던 중 지금의 압록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던 잘라이르 아이막에 이르자 그 지방에 홍수가 일어 약 2개월간 압록강이 범람하자 징기스칸 일행은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이때 몽골 본토에서는 징기스칸의 부재로 통치의 공백이 드러나매 징기스칸이 환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게 된다. 결국 마지막 방책으로 징기스칸이 가장 아끼던 아리그승이라고 하는 마두금 악사를 압록강으로 보내 회심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이다. 전설은 모호할수록 빛이 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 칭기즈칸의 채취는 빛나지 않은 이야기의 도막에서 만져집니다. 마두금이라는 악기의 신묘한 힘과 함께 고려의 여인 흘랑에게 홀랑 빠져버린 인간 칭기즈칸의 일면이 칭기즈칸의 체온을 느끼게 합니다. 신비하고 장엄한 영담보다 그의 이런 인간적 면모야말로 전설의 박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야말로 가장 강력한 존재의 확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몽골 제국의 영웅
징기즈칸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